방금 했던 조합에서 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보면은 조합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인다고 했죠? 7명. 7인 이상. 5명은 정비법. 7명 이상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러고 할 때는 이제 정관을 먼저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받으면 조합이 성립하죠. 아니고 법인이니까 등기해야 성립하죠. 등기해야.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산정할 때 공유일 때는 몇 명으로 보죠? 1명. 다만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 그 다음에 공람 공고일 후에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공람 공고일 전에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의했다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동의했다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를 하면은 갑이랑 을 중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죠? 갑. 양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가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을 하고 조합이 성립하면은 의사결정 기구로 총회랑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총회 구성원은 조합원들로 하고 개발권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죠. 이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라는 거.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사항을 조합장, 이사, 감사와 같은 임원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임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죠. 그래서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4가지가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다음 날. 그 다음에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5가지 있습니다. 정화나 게임에서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조합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인가 이거 누가 해줄까요?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 싹 다 지정권자가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볼 겁니다. 실시계획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면은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거기 밑줄.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 자,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효과로서 이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이랑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만 간주하니까 그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만 간주를 하니까 뒤에 만드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래서 실시계획에는 일단 지금 오늘 알아야 되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옆에 보시면은 실시계획을 인가 보면은 지정권자가 인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어딜 보시냐면 288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는 크게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288페이지.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수용이랑 환지를 섞어서 하는 거니까 따로 뭐 독립적인 방식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랑 환지, 그 다음에 이거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의 변경, 요거는 일단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의 결정 보시죠. 3번.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면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서 박스 안에 수용 방식 먼저 보죠. 수용 방식.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거기 밑줄,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수용 방식에서는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대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들이 대부분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지정된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2기 신도시들 싹 다 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환지 방식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은 집단적으로 조성하고 공급을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환지 방식도 많이 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당사자 빼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말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 보면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학, 그 밖에 구획 변경 또는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이럴 때 하고, 니은행,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데 이거 수용 방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토지 가격이 비싼데 이걸 수용을 해버리면 사업비가 너무 증가하니까 이럴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적용하는 지역을 딱딱 나눠서 하는 게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은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미분할 혼용 방식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와도 그냥 풀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굳이 지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292페이지 수용 방식 보죠. 여기. 자,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나서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뭐였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누가 하죠? 지정권자가 하면서 이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개발 계획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그 다음에 수용 방식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뭐죠?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토지를 한꺼번에 취득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의 속도는 환지 방식에 비해서 빠를까요? 느릴까요? 빠릅니다. 이게 수용 방식.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빨리 공급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신도시 만들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들이 1기, 2기, 3기 신도시 마찬가지 싹 다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그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수용 방식을 택하는 거고, 환지 방식은 토지 가격이 높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으면은 이럴 때 환지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사업 기간은 빠른 대신에 사업비는 많이 들겠죠. 토지를 다 사들여야 되니까, 보상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듭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관계를 다 평가를 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를 줄지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사업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좋다라는 건 아니고 각각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은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지금 보는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시설 사업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면 사업에 실시를 하죠. 그때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 즉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그때 수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관계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시송달할 수 있고,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고,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 그때서 배웠던 수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수용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합니다. 근데 이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 요건이 국계법에서 한번 나왔는데, 국계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공만 합니까? 민간도 합니까?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거 공공도 하죠.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고 모든 시행자가 합니다. 거기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보죠. 198페이지. 거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해서 제가 원칙적인 시행자를 뭐라고 설명했죠? 필기를 해두셨으면 됐을 텐데, 행정청. 원칙은 그래서 행정청인 입안권자가 합니다. 원칙은 특, 꽝, 시, 군이 하는데 만약에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행정부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가,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설치할 자를 지정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근데 거기 199페이지 4번 지정받은 자의 시행해서 옆에다가 뭐라 써놨죠? 그렇죠. 써놓으셨네. 다 써놓으셨네. 수업 열심히 들으셨네. 노는 줄 알았는데. 자, 비행정처. 이런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되죠. 그 중에서 가로 2번에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한다라는 동의 요건이 딱 2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용이랑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민자유치 도로 같은 거 말씀드렸죠. 민자유치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톨비가 비쌉니다.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왜냐하면 민간이 설치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니까. 즉 민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는 건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민간이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 버는데 이 모든 도로 부지를 민간한테 다 수용하게 해주면은 국가가 민간 돈 버는 거 조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도로 부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로라는 건 공익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네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이 지금 수용하죠.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의 2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와야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용이라는 건 공익사업을 하니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권이니까 민간이 수용할 때는 전체 다를 수용할 수는 없고 3분의 1만 수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3분의 1을 자기가 가지고 오면. 이렇게 나머지 3분의 1은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동의요건, 소유한다라는 동의요건은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계획이랑 조합 설립할 때 동의요건이랑 다르죠. 개발계획이랑 조합 설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자, 보죠.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소유자가 100명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근데 이 면적 3분의 2를 딱 한 명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9명이 나머지 3분의 1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 이거는 이 한 명한테 받으면 됩니다. 이 한 명한테. 그러면 이건 통과. 근데 소유자 2분의 1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49명한테는 더 동의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근데 지금 보시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라는 건 민간 시행자가 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오라는 거죠. 시행자가.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이 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면적 3분의 2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라는 거는 면적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여기가 소유자가 100명이다 라면은 2분의 1 이상이니까 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용을 할 때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지만 민간이 수용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수용할 때 원칙은 무슨 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죠? 공칙법,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용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익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거. 근데 특례가 있었죠. 특례는 공칙법을 준용 안 하니까 특례입니다. 첫 번째, 사업, 인정, 고시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세 번째,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계법에서 배웠던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근데 도시개발법에 오면은 요거 하나 추가됩니다.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가. 자, 사업인정고시는 국장에게 사업인정을 받아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할 때는 언제가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봐줬습니까?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걸로 봅니다. 방금 봤던 페이지 근처로 가면 될 텐데, (209페이지) 209페이지 거기 3번 보시면은 수용 및 사용의 절차 나오죠? 거기 원칙은 무슨 법 준용한다고 되어 있죠? 공칙법. 근데 거기 가로 2번, 가로 3번에 특례가 나오죠? 가로 2번에는 언제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고, 재결 신청 기간에 가로 3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다툴 때 재결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주고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개발법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빡세다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빡세다 봐야죠. 뭐 기억이 안 나면. (263페이지) 거기 뭔가 표시가 돼 있죠. 13번부터 16번까지가 묶여 있습니까? 그렇죠? 263페이지에. 그리고 14번에는 제가 별표해 놓으라고 했을 텐데, 다음 주 되면은 안 본 척 할 테니까 제가 본 티를 내기 위해서 여기 별표를 해 놓는다고 했는데, 그겁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요거.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그때부터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개발법에서는 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시점을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즉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차이점이죠. 자, 왜 그런지 보죠.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여기가 나대지였습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없던 창고도 막 짓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할 때도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데 이때를 수용하는 시점으로 봐줘버리니까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수용하러 가보니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없던 나무도 생기고 창고도 생기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야 보상해줘. 그래버리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수용하는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계획 수립한 시점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그 항공사진 같은 거 찍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늘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항공사진을 딱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이제 사업을 실시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만 역시 이렇게
나무 심고 창고 짓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토지 소유자가 야 수용해줘, 이러면 수용해줘, 이거 다 보상해줘 하니까 시행자가 이제 토지 소유자를 부릅니다. 부르더니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래 개발계획 수립할 때 찍어놨던 항공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야. 야 그때 나대지였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용의 시점을 앞으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이때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자 제가 수용이 총 4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4번의 수용이 싹 다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뭐 법에 따라 표현만 다릅니다.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나오면 항상 요 세 줄 맨날 나옵니다. 수용할 때는 원칙이고 공시법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특례가 첫 번째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두 번째는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그 다음에 이 사전 현금보상의 특례는 정비법이랑 개발법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재결신청기간은 4가지 수용이 다 똑같습니다. 싹 다 사업시행기간 안에.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도 개발법만 특이해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요때입니다. 실시계획 고시한테. 실시계획 고시한테. 나머지 수용들은 그러니까 요 개발법에서 세부 목록을 하실 때 요것만 좀 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앞으로 당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현금 보상의 특례로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이 두 번째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매수 청구권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원칙은 현금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시설채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고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는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국계법에서 매수 청구권에서 나왔던 도시군 계획시설채권이고 여기 토지상환채권 두 번째 채권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토지상환 채권 말 그대로 자 수용보상금 수용할 때 나오는 거죠. 수용보상금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자가 갑의 토지를 수용을 하는 거죠. 갑의 저푸른 초원을 5억 원어치 수용을 해보죠. 그럴 때 발행하는 게 이 토지상환채권. 이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발행할 수 있는데 원칙 공치법에서는 저기 사전에 수용을 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라 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지상환채권. 공사가 끝나고 나면 토지로 상환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환을 하는데 5억 원어치 땅을 수용을 했죠. 근데 이거 토지상환채권을 5억 원어치를 발행해버리면 토지를 5억 원어치 사서 토지를 5억 원어치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환지 방식이 돼버립니다. 환지 방식이. 토지를 5억 원어치 샀는데 채권을 5억 원어치 발행해가지고 나중에 토지를 5억 원어치 줘버리면은 이건 환지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수용보상금의 전부에 대해서는 발행할 수가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을 합니다.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나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행자, 모든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해야 되고 민간은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항상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못 믿으니까 민간은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항상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매수청구권에서 나왔던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도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고, 토지 상환 채권도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사후에 토지로 보상하겠다라는 거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원할 때. 그 다음 채권이니까 이제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러면은 갑이 채권자로서 이 발행자, 시행자에게 지급 제시를 합니다. 지급 제시를 하면 이 시행자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뭐 줄까요? 토지 주는 거예요.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근데 토지만 주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건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한다.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 이 상환자 들어가는 채권은 김영식 증권입니다. 김영식 증권.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김영식 증권. 무기명 증권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는데, 무기명 증권. 우리 엄청 자주 쓰는 거 있는데.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무기명 채권입니다. 근데 김영식 증권이라는 건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내가 채권을 제시하면은 그 채권에 써져 있는 채권자의 명의랑 나랑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채무를 지급하는 게 이 김영식 증권이죠. 자, 그래서 김영식 증권은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거 이전 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름 바꿔 쓰면 되지. 그걸 명의개서라고 하면 명의개서. 그래서 이전하려고 할 때는 채권의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김영식 증권은 채권자 명부를 쭉 써놓는데 그 채권 명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항력.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부가 아니라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이걸로 다 설명합니다. 요게 답니다. 자, 보면은 292페이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나오죠? 시행자는 이니까 민간, 공공 안 돼 있으니까 모든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11조 1항 5호 및 7호, 11호 이게 뭐냐면은 민간 시행자입니다. 거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에 해당하는 시행자는까지 법 거기부터 해당하는 시행자는 해서 여기 민간이라고 쓰죠. 민간 시행자는 그냥 수용하는 건 아니고 동의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하시고 해당한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하고 밑줄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이하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그래서 두 번째 줄 공치법을 준용한다 쭉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가로 1번에 사업 인정의 특례라고 나오죠. 사업 인정의 특례. 공치법을 준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기 밑줄 세부 목록을 고시. 한 경우에는 그 밑에 줄에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봐줍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재결 신청 기간 해서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이제 토지상환 채권. 요게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 발행하는 채권이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거기 원하면 동그라미. 자, 항상 원칙적으로는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동그라미. 자, 이 가로 1번에 있는 문장은
하나하나를 다 바꿔서 시험에 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그 다음에 전부 주면 안 되고 일부, 그 다음에 지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 및 줄. 은 그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밑줄,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발행 규모는 역시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 보증. 법 11조이랑 거기 나오는 사람들 있죠? 민간입니다. 민간. 네. 오호, 그 가로지 적겠구나. 민간은 두 번째 줄.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민간은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누가 승인해 주죠? 그렇죠. 두 번째 줄. 지정권자의 승인. 근데 시행자가 만약에 지정권자라면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가 지한테 받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줄 가로 안에가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발행 방법.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이율 밑줄하시고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밑줄. 이 채권이라서 시험에 이율이 자주 나옵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상환자 들어가는 건 무슨 증권이라고 했죠? 김영식 증권 밑줄. 김영식 증권. 그 다음에 1번, 2번 이런 건 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 상환 채권의 이전 부분. 기억에 박스 안에 기억에 토지 상환 채권을 밑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밑줄 성명과 주소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두 번째 줄에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 그 뒤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밑줄 하시고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자 보죠. 다시 김영식 증권은 채권에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걸 이전하려고 할 때는 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되고 대항력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할 때 요건, 그 다음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이 다르죠. 이전할 때는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대항력은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건 일단 놔두십시오. 질권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인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체, 그 다음에 선수금은 지금 안 볼 거고 요까지가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이 정도.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원형지를 보도록 하죠. 원형지 29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는 건 역시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택지로 조성을 하면서 시행자가 저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를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을 해서 사들이는 겁니다.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게 수용 방식인데 모든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형태 그대로 주는 땅이 있습니다. 이걸 원래 형태의 땅이다 라고 해서 원형지라고 합니다. 원형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이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가장 큰 이제 세 가지 논점이 이 수용의 일반론. 수용할 때는 원칙은 공치법 준용하는데 공치법 준용 안 하는 특례 해서 토지 상환 채권까지. 그 다음에 원형지, 조성토지 이거 어떻게 공급할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조성토지는 어떻게 공급할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원형지, 조성토지, 토지 상환 채권 이게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자 원형지는 원래 형태 그대로 주는 땅이죠. 요거는 이제 장점이랑 단점을 알면은 모든 제도를 다 나올 수 있는데
원래 형태 그대로 주면 장점이 뭘까요?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싸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깐 마늘이랑 안 깐 마늘 뭐가 더 비싸죠? 깐 마늘. 그렇죠.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안 깐 마늘, 깐 마늘 이게 더 쌉니다. 가격이 싸죠. 이렇게 싼 땅을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 싼데 아무한테나 줘버리면은 개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사람한테만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딱 정해진 사람만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아무한테나 안 준 땅인데 이걸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매각 제한. 이거 팔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성을. 그렇죠. 우리가 그 생닭을 통으로 사오는 거랑 토막 내놓은 닭 아니면 닭가슴살 싸우는 거랑 할 수 있는 요리의 종류가 많이 다릅니다. 생닭을 사오면은 훨씬 더 많은 요리를 할 수 있죠. 생닭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토막 내놓고 아니면 닭가슴살 싸우고 하면은 요리할 수 있는 종류가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좀 더 장점이죠. 근데 요리의 다양성은 확보가 되죠. 근데 내 맘대로 요리를 하면은 뭐가 단점이죠? 맛이 없죠. 그렇죠. 맛이 없죠. 난개발을 유발할 수가 있죠.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정권자가 통제를 합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 단점입니다. 해서 좀 보면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아무한테는 안 준다고 했죠. 다음에 정해진 사람한테만 줄 수 있습니다.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거기 3분의 1 미추 이내로. 그러니까 원형지를 너무 많이 공급하면 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만 받냐면 아무한테는 안 주고 공공들한테만 줍니다. 공공들한테만.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원형지를 거기 학교나 공장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아무한테는 안 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급계획의 작성 나오는데, 자, 원형지에서는 3명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3명의 관계.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공급계획을. 자,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제 시행자는 이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할 사람, 그 사람들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원형지 개발자. 이런 사람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을. 이렇게. 그러면은 이 원형지 개발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원형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세부 계획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 세부 계획의 내용을 저쪽에 있는 실시 계획에 반영해 줍니다. 실시 계획에. 요게 공급하는 절차입니다. 공급하는 절차. 자, 보죠. 공급 계획의 작성 나오죠?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 밑줄 공급 계획을 작성.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급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를 받아 개발하는 자, 이 사람들을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고, 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밑줄 해두죠.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개발 방향과 승인 내용 및 공급 계획에 따라 원형지 개발자와 밑줄 공급 계약을 체결. 승인 받고 나서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공급 계약을. 그 다음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밑줄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어디에 반영해 주죠? 실시 계획에 반영 밑줄. 그리고 가로 4번 지정권자는 위 1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여기 시행자가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신청을 했죠. 그러면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줄 때 이 승인에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붙여서. 그래서 승인을 할 때 용적률 등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 처리 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밑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원형지를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행자가 승인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이 공급 계획을 보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주는데 승인을 내어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는 이렇게 승인을 받고 나면 원형지 개발자와 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이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아까 봤던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랑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 원형지 개발자는 시행자에게 세부 계획을 제출하고 그러면 시행자는 제출받은 세부 계획의 내용을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 매각 제한 나오죠. 원형지는 아무한테나 안 주고 가격이 싼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매각을 금지시킵니다. 개발 차익을 취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서 보시면은 원형지 개발자 가로 안에 밑줄하죠. 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 안에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 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있지? 이게 10년 이내의 범위인데 공급, 계약, 체결일 로부터 10년이나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좀 써놓으시죠. 공급 계약 체결일로 그 10년 이내 기간이라는 게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지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계약 체결을 당연히 먼저 하겠죠.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공사를 쭉 해오다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거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걸 뒤에다가 다 묶어놔가지고 자, 일단은 좀 이따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뒤에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승인 내준 걸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취소 사유랑 계약 해지 사유는 조금만 요거 절차만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할 건데, 자, 승인 내준 사람은 지정권자죠. 지정권자니까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말 안 들으면 이거 승인 내준 거 취소합니다. 공급계획이나 세부계획을 이행 안 할 때, 그 다음에 조건 붙었는데 이행 안 할 때, 이럴 때. 근데 이 계약이라는 건 시행자랑 개발자 사이의 문제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말 안 들으면은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지 받아가지고 제3자에서 홀랑 팔아버리거나 사업에 착수 안 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 뒤에 보면은 원형지 공급 승인의 취소 나오죠. 그게 가로 1번 시행자가 취소하는 겁니다. 이 박스 안에 볼까요?
그 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면은 지정권자는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가 제출한 계획이 뭐죠? 공급계획. 원형지 개발자가 제출한 계획은 이거 이행 안 할 때 1번, 2번. 시행자는 공급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2번은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 계획의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승인 내릴 때 조건 붙였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거는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입니다. 해지하는 사유. 이 원형지 개발자가 말 안 들으면 시행자가 계약을 취소합니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1번, 사업에 착수를 안 합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사업을 지연시키죠. 질질 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형지 개발하라고 줬더니만 제3자한테 홀랑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합니다. 이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만 이해만 하시면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가볍게 봐두기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여기다 다 적어놨는데 1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지정권자가 원형지 공급 계획을 받으면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다음의 기간 중 밑줄, 먼저 끝나는 기간, 밑줄 하시고 먼저 끝나는 기간 해서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몇 년이죠? 5년. 공사 완료가 뒤에 되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밑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는 매각하면 안 됩니다. 싸게 샀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4번 됐고 6번. 자, 원형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죠. 딱 정해진 사람만 받아야 되죠. 그러면은 공급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경쟁 입찰, 추첨, 내지는 수의계약,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딱 정해진 아까 국가재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꼭 받아야 됩니다. 경쟁 입찰, 추첨, 수의계약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수의계약. 그래서 원형지는 딱 정해진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원칙.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 입찰합니다. 근데 경쟁 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밑줄 수의계약. 다만 법 25조 2호 1항 5호 이게 뭐냐면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입니다. 학교나 공장 부지. 요거는 경쟁 입찰 밑줄. 다만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다시 수의계약으로.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가격 밑줄 하시고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 감적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 동그라미. 원형지 가격 물어볼 때는 이 협의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의 업무는 뭐 이건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형지. 그래서 요 세 사람 사이의 관계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형지의 장점, 단점을 알고 있으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없어서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싼 땅을 홀랑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매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점은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여기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 원형지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조성토지라고 하죠. 이 조성토지도 마찬가지 어떻게 공급할지입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내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공사비 들여서 이렇게 조성토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D,
1, 2, 3, 4 이렇게 해서 A-1구역을 분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 내가 공사비 들었으니까 돈 벌려고 사업했죠.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팝니다. 그러면은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려면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중에 무슨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외우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성토지 원칙은 경쟁입찰합니다. 경쟁입찰. 그러니까 원형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되니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데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근데 조성토지라는 건 내가 공사비 들여서 사업을 했으니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경쟁입찰. 다만 예외적으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첨하는 걸 외울 겁니다. 수의계약은 그냥 착한 거 이건 다 수의계약합니다. 왠지 그냥 수의계약은 읽어보면 아 이건 수의계약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외울 겁니다. 추첨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국민주택. 요거는 주택법에서 나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택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 용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은 자, 추첨이라는 건 가격을 정해놓고 뽑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건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 올라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민주택이니까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해놓고 뽑게 합니다. 공공택지도 마찬가지겠죠. 공공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데 택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가격 정해놓고 뽑게 합니다. 이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일기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막 레미안, 자이 이런 데 살고 싶어 하지만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무슨 마을 이런 거 되게 많죠. 그게 뽑기 한 거예요, 뽑기. 공공택지니까. 신도시에서는 뽑기를 하니까 삼성물산 떨어지고 GS건설 떨어지면은 이상한 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고 그 중소기업들이 이걸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러면 당첨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으면은 무슨 마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거. 그게 예시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의 단독주택 용지. 대지 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그 위에다가 주택을 지으면 주택이랑 뭐 주택 면적이 많이 지어야 한 40평 정도? 1층, 2층 올리면은 뭐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단독주택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해놓고 뽑기 하는 거고, 공장용지 마찬가지. 공장용지도 이거를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최종 생산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정하고 뽑기 합니다. 요거 네 가지를 외우면 됩니다. 요거 네 가지. 그래서 규, 공, 단, 공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규모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지금 동그라미도 함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요 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요거는 추천.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조성토지의 가격입니다. 가격. 원칙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줄까요? 착한 거, 공적인 것들. 공적인 것들은, 공적 목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급계획의 작성 및 지출을 나오는데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라 변경해서 거기 밑줄, 지정권자에게 제출. 자, 여기 보면은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조성토지는 그냥 공급계획을 제출만 하면 됩니다. 따로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출만 하면 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분수구청장을 제출한다.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나오죠.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매출. 이것도 기출 지문입니다.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공급한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 원칙은 어떻게 하죠? 경쟁입찰. 위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1 내지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밑줄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이하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다만은 이거는 반드시 추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런 것들은 추첨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동그라미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중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반드시 추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놔두시고 요거 4가지 해서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밑줄 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 밑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게 330제곱미터입니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단 밑줄, 그리고 공장 용지 밑줄. 그 다음에 4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죠. 수의계약 밑줄 하시고. 여기는 그냥 읽어보면은, 그렇지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 몇 가지만 체크할 건데, 5번에 토지상환 채권 밑줄. 그 페이지 맨 밑에. 자, 여기. 지웠구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칙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은 공사 끝나고 나면 토지로 상환하겠다라고 채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경쟁입찰하고 추첨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반드시 줘야 되니까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토지 상환 채권은. 그 다음 10번.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합니다. 이렇게 요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좀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조성토지 가격은 원칙 어떻게 하죠? 감정가. 그 다음에 6번이랑 가로 7번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감정가로 하는데 공적인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공적인 냄새가 확 납니다. 공적인 냄새가. 그래서 1번, 거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이 나오죠? 가로 1번. 맨 밑에, 300페이지 맨 밑에. 시행자는 학교, 냄새가 나죠? 폐기물 처리시설, 냄새가 많이 나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와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기 밑에 줄에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 다 공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2번에 하나 볼까요? 그 박스에 2번 사회복지시설. 요거는 다만 유료시설은 제외 거기 있죠. 무료만.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공적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게 수용 방식입니다. 자, 수용에는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의 일반론. 수용할 때 원칙은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민간은 동의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용할 때 무슨 법 준용하죠? 공시법 준용하는데 공시법 준용 안 하는 특례로서 뭐 세부 목록 요게 중요합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보는 건 세부 목록을 보실 때 요거만.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똑같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쉬운 거고 사전 현금 보장의 특례로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 같은 것들은 뭐 일단은 오늘 한번 어려우면은 들어놓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수업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원형지, 그 다음에 조성토지 어떻게 공급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원형지도 어떻게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 했던 건 선수금이라는 건데 그건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잠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환지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